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는데요. 또 우리의 관심사이죠.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사실 하계 모멘텀도 있고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진하고 일부 종목만 올라오는데 바이오도 어쨌든 공매도 제기에 따른 우려 업종인가요? 일단 대체장고의 네. 전반적 비중을 보면 31일 데이터를 봤을 때 네. 대체적으로 이 대체장고의 비중이 좀 상당히 좀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좀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2차 전지 섹터 이렇게 네. 좀 구분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 재개가 재차 좀 더 현실화가 좀 되는 구간이라면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날에서 좀 확인됐던 부분들은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뭐 네. 삼천대학제약 같은 그런 기업들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좀 높게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는 일부 좀 현실화가 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과거의 공매도 시점과는 좀 다른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이 바이오주에 대한 대형 이 시총에 대한 양극화가 너무나 뚜렷해졌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임상 성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수급의 연속성들은 좀 가져갔지만 재차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뭐 일단 고점 대비해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작년 뭐 재작년 흐름들을 좀 보면 대형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이런 기대감들이 너무나 크게 좀 반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몸집이 좀 커진 그런 대형 바이오주가 좀 많았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차 뭐 신약의 어떤 성과라든가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과 좀 맞물리면서 수급적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주가 변동성들 좀 감안해 보면 공매도 세력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를 손쉽게 어떤 타겟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 좀 있기 때문에 네. 선별적으로 좀 더 이 공매도의 어떤 타겟은 좀 선별적 그리고 차별화 좀 이루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어쨌든 뭐 바이오 전체적인 금리와 관련된 환경이라든지 뭐 공매도 얘기지 하지만 결국은 바이오는 기업별로 그죠? 종목별로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기업 얘기할까? 어쨌든 뭐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해야겠죠? 네, 일단 이런 관점에서는 네. 일단 공매도에 어떤 우려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은 한 두 종목 정도로 네.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알테오젠을 좀 토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에 관련 분쟁이 좀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이게 뭐 상승하고 다시 반납하고 상승하고 반납하고 이런 가장 큰 수급 정체의 어떤 원인이 좀 됐었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1조 9천억 원 규모의 이 라이선스 아웃이 체결이 되면서 저는 이 성과를 단기적으로 주가 좀 상승하는 어떤 배경은 좀 됐지만 이내 뭐 다시 뭐 차익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과가 좀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할로자임에 관한 엠다제 특허가 머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요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파트너사로 알테오젠을 좀 선정해서 네. 자사의 어떤 주력 파이프라인 뭐 3종에 대한 SC 전환 뭐 제형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좀 도입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한 체결됐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후에도 후속적으로 뭐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은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요. 지난달에 좀 발표됐던 유럽 페어마켓에 대한 미니 임상 3상 결과도 좀 중요했는데 네. 5분 정도 좀 이어졌던 미니오럴 세션에서 발표된 데이터가 보면 키트로다 IV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혈관 주사 대비해서 그 피하 주사로 그렇죠. 비열등성 지표를 좀 입증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이게 주가 좀 하락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비열등성 지표. 그래서 이제 이게 혈관 주사 대비해서 얼마 정도 이게 이 수치상의 어떤 효능이 뭐 동일했는지 네. 아니면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높거나 낮음을 좀 평가하는 그런 우위지표 방식이 아닌데 이거를 만약에 우위지표로 좀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IV 제형제보다 SC 제형제가 더 좋은 것인가 이 여부에 좀 초점을 좀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됐을 때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뭐 시판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좀 안 팔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를 했는데 이 지표가 아니라 기존의 제형제를 좀 변화했던 방식은 동일한 효능을 같이 유지하기만 하더라도 환자의 어떤 선택지 특히나 이건 항암제죠.
환자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어떤 부담 요건들보다 항암 이 치료에 있어서 어떤 편리성들을 좀 더 유하기 때문에 저는 블록버스터 신약인 것은 모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게 제형제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환자의 선택지가 더 편리함을 좀 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판이 좀 된다면 네. 판매량의 관점에서는 저는 뭐 유의미한 성과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니 임상 3상 결과의 경우에는 물론 뭐 세부 데이터긴 하지만 비혈등성 지표의 유효 지표를 확인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5월달에 아스코 2025에서 세부 데이터가 좀 공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SC 제형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머크의 기술을 이전했고 아스트라제네카였고 남은 뭐 일정들은 뭐예요 관련해서는요? 네,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알테오젠이 좀 언급했던 부분은 10월달에 키토로다 SC에 관련된 출시 네. 어떤 가능성에 관한 또 전략을 좀 제시했는데 일단 머크의 경우에는 9월 23일 정도 키토로다 SC에 관련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좀 했고요. 이게 네. 만약에 확정이 좀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이 이 알테오젠에 좀 유입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외형적으로는 이 실적의 기여 효과가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좀 큰 것이죠. 이 부분들을 가는데 기대원들은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결국 판매하면 라이선스를 받는 그죠 말이죠. 그렇죠. 로열티를 받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 아직 세부 데이터 네. 세부적인 어떤 계약 내용들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5에서 7%니까 작년에 키트로다 IV 제형제에 대한 판매량이 한 30조 원대로 좀 추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5에서 7%의 로열티를 연간으로 환산해서 좀 받게 된다면 물론 네. SC 제형제의 어떤 이 전환 목표를 한 50%로 좀 추정을 해보면 네. 15조 규모이기 때문에 이 추정치가 한 5에서 7% 그렇게 해도 굉장히 좀 큰 수치죠. 이것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하반기에 허셉틴에 대한 임상 실험이 좀 본격화되면 여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 네. 그리고 점진적 어떤 이 시밀러 계약 부분에 대한 이 실적인 식들을 보면 상반기보다 저는 하반기에 충분한 어떤 네. 모멘텀들은 좀 풍부하지 않나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형 변경으로 네. IV가 아닌 이제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 지방으로 네네. SC 제형이 가장 크고요. 어제 또 뭐 한 언론사 독점 기사로 나면서 그 대표 인터뷰 나온 거니까 뭐 네네. 그 뭐야 비만 그죠? 비만 그렇죠. 치료 관련해서 뭐 지속 기간 넓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된 건 아니죠. 네. 네, 일단 뭐 전략 그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방향성을 네. 좀 제시했다는 관점이니까 네. 지금 우리가 비만 치료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1세대는 뭐 삭센다 매일 네,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2세대 항문은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번인데 한 번, 네. 이게 요요가 좀 심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아니면 뭐 두세 달에 한 번 맞거나 그런데 효능은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은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 이게 펩트론이라든가 지금 펩트론 같은 그런 기업들이 현재 뭐 장기 지속형 약물 제형제에 관련된 어떤 플랫폼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테오젠이 효과를 좀 지속시키는 그래서 이거 제형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전략을 좀 제시했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추가적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전에 보여주고 있는 그냥 제형제 변환 플랫폼을 네, 갖더라도 그것만 봐도. 워낙에 뭐 시장 규모가 좀 크니까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뭐 계속해서 좀 재차 좀 양산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얘기하면서 두 기업 정도 주목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고 알테오젠을 뭐 첫 번째로 네네. 지금 당연히 뭐 알테오젠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하는 기업이 예, 저는 두 번째는 유한양행을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렉라자 그리고 리브리반트 병용 치료제 미국 FDA 허가가 있었고요. 네. 이후에 유럽의 승인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후생 노동성의 승인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네.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승인까지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렉라자 병용 치료제는 뭐 글로벌 출시가 좀 임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암 치료제죠, 이거 그렇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네, 맞습니다. 역시나 뭐 지난달에 유럽 폐암학회에서 중요한 어떤 성과 발표가 좀 있었는데 네. 일단 렉라자 이 리브리반트 병용 치료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예요. SC 제형제로 좀 전환됐을 때 유효지표 값이 기존의 IV 제형제와 좀 대비했을 때 비열등성 지표가 얼마만큼 상향됐는가 내지는 비열등성 지표를 좀 입증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 약물에 관련된 어떤 비교 우위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경쟁 약물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약물인데 네. 이게 단독요법 대비해서 우리가 OS 데이터라고 좀 불리고 있는 생존율, 환자의 생존율이 얼마만큼 많이 늘었는가 이걸 좀 따져보는 지표가 이번 이 페어마켓에서 좀 발표가 됐는데 네. 공개됐던 데이터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단독요법 관점에서 이 환자의 OS 데이터가 36.8개월입니다. 이 부분을 12개월 정도로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명확한 데이터가 50개월에서 56개월까지 좀 추정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는요. 일단 중앙값에 대한 이 최종값이 공개되지 못했더니 환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절반이 투약 이후에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값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최종값이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월등하게는 지금 뭐 초도 데이터에서는 12개월 정도 이상 상회를 했고 대체적으로 한 56개월 정도 이상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어떤 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 유주표 값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량에 관련된 기대치가 높아진 그런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단독요법이 뭐 병용요법에서에 대한 OS 데이터를 상향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당분간 렉라자 리브리반트의 어떤 글로벌 공략들은 실제 판매량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SC 제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럽 아스코에서 아마 이 데이터가 좀 공개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올해 지금 이 렉라자 리브리반트의 병용치료제 SC요법을 미국의 어떤 시판허가 승인 신청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이라면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을 주목할 기업으로 말씀하셨고요. HLB 관련된 얘기도 가져오셨는데 HLB는 뭐 얘기하면 사실 논란이 좀 많은데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FDA 승인 기대감이 확 있다가 이번에도 어쨌든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죠? 네네.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상황은 좀 복귀를 좀 해봐야죠. 네. 일단 지난달 HLB의 간암 치료제죠. 리버세라님 그리고 네. 항서제약의 캄렘리주막 그러니까 두 가지 약물을 좀 병행해서 미국에서 간암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승인 신청을 했는데 네. 두 번 연속 이 보안 요구서죠. CRL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게 된 배경이 좀 됐는데 네. 보안 요구서의 세부 사항이 아직 뭐 공개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측의 인터뷰라든가 IR 자료를 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약물 뭐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나 제조 공정에 관련된 품질 관리 문제가 재차 노이즈로 좀 부각됐다라고 좀 부연을 했지만 네. 우리가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세 가지로 좀 제시를 했는데 무균 공정의 검증과 그리고 시각적인 검사 절차, 전자 장비의 성능 점검 등의 사유로 사측은 충분히 좀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다시 뭐 보안 서류를 좀 제출하면 5월달 좀 예정됐고 패스트 트랙 1을 좀 받게 되면 2월 심사니까 7월 안에 승인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네. 주가가 좀 반등하게 된 그렇죠. 어떤 배경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평가 지표가 좀 나빴다 이 부분보다 일단 두 번의 이 CRL을 좀 받았다는 부분들은 항서제약 측의 일단 품질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재차 부각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3차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좀 해소가 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미국 FDA의 어떤 이 충족 여건들은 사실 보완의 관점에서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내재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첫 번째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측이 답변서를 좀 정확하게 좀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서류상의 문제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보완 서류 그리고 미국 FDA의 현장 실사가 재차 좀 이루어진다는 관점에 대해서 해서 네. 해결 관점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을 모두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좀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뭐 CRL 관련된 보안 요구서가 해소가 좀 된다면 약물이 좀 승인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는 중요한 게 약물의 성능이 얼마 정도 이제 미국 FDA의 어떤 허가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리버세라님의 병용 지표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임상 유효 지표를 좀 보면 비교 약물이 트센트릭 그리고 아바스틴 병용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트센트릭이랑 아바스틴이라는 이 치료제 두 가지를 병용했던 OS 데이터를 좀 보면요. 네.
일단 데이터가 4개월 정도로 초과된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IR 데이터를 제가 좀 실질적으로 좀 보니까 이게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간암 치료제보다는 OS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비교 지표 값이 뭐 트렉스틴이라든가 아바스틴의 이 병용요법 대비해서는 증가된 것은 맞지만 그 이외의 약물에서는 OS 데이터가 좀 낮았다는 점, 그리고 반응률이 1.87배 정도 높다는 점은 평가 지표에서 좀 긍정적인 기대들이 좀 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비교 약물들 대비해서 OS 데이터가 좀 낮다는 것은 불리한 요소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는 어떤 FDA 심사 기준에 가장 중요한 어떤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HLB 얘기는 조심스럽죠. 아니 누군들 HLB가 사실 신약 승인 받기를 안 바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이거 뭐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거고 회사에도 좋은 거고 우리 기업들에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그 변동성 요인들이 있다는 걸 체크를 하시라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사실 밀릴 때 저음차 사 모으는 거 좋죠, 그죠? 기대감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뉴스가 나오는 기대감으로 팍 오를 때 사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뉴스가 어쨌든 노이즈가 생기면 네. 또 급락하고, 그죠? 네. 또 뭐 관련해서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죠? 뭐 아니 대표님이나 우리나 사실 HLB 뭐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네. 신약에 대한 성과 지표를 네. 좀 논의를 하더라도 알테오젠과 일단 이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네. 뭐 유한양행은 이미 뭐 입증을 했죠. 네. 승인을 좀 받고 실적이 좀 반영되는 구간이 좀 남아 있는. 네.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가 명확하고 이게 키트로다 SC가 만약에 승인이 불발된다면 이게 리스크로 관점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는데 이전 성과는 뭐 기술 이전의 금액이 좀 재차 좀 크게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한 차이가 있겠고요. HLB는 실적이 그래도 중국 안에서 미미하게 좀 반영은 되고 있지만 명확하게는 이게 너무나 단 1%의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주가의 수급 변동이 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승인 실패로 이어지면 하한가는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한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승인의 관점에서는 역시나 일부 리스크 대응 이후에 뭐 오히려 승인 이후에 네. 관심을 좀 갖는 것도 한 가지 좀 대안점이 좀 되지 않나 좀 보여드립니다. 투자라는 게 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의 게임, 가능성의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 쪽에 투자하는 게 좋고 또 너무 많은 분산은 사실 수익이 약하지만 그래도 분산하는 게 좋다는 의미죠. 예. 바이오 전략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